한국이라고요?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죠? 캐나다 명문사립학교 학부모 회의장에서 한 부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른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한국은 아직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군인들이 총 들고 있는 나라에 아이들을 보내라는 겁니까?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은 보긴 했는데 솔직히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죠? 하지만 학교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이 학생들은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학생들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공항 전광판에 떠있던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금일 입국자 수 24만 3천 명.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학생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이륙을 준비하고 있죠.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타고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 학생 5명과 함께. 그때였습니다. 학생회장 노아 윌슨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죠. 옆에 있던 리암 하워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아, 괜찮아?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클로이 베넷도, 오웬 박도, 소피아 리도 모두 그 자리에 서서 노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에단 카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넘게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전 세계 30개국 이상을 학생들과 함께 직접 다녔습니다.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몸으로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제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처음 계획했을 때 저도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여행은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 만에.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교실. 칠판에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목적지 대한민국.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묘했죠.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의아함에 가까웠습니다. 노아 윌슨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은 많이 보긴 했는데 리암 하워드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영어 통해요? 클로이 베넷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솔직히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더 자연스러운 선택 아닌가요? 오웬 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좀 가르쳐주고 오는 거죠. 교실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다지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반응을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해서 바뀌는 편견이라면 처음부터 편견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 회의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 회의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습니다. 금융회사 임원 로버트 윌슨이 팔짱을 낀 채 단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변호사 캐서린 하워드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적 목적이라면 유럽이 훨씬 적합하지 않나요?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합니까? 사업가 마이클 베넷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험한 지역에 보내려고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세 분 모두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뿐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잠시 회의실 안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사람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여행은 승인되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학생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저 자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일주일 후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노아 윌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14시간. 인천공항까지 걸리는 비행시간입니다. 토론토를 출발한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 땅에 내려앉기까지 꼬박 그 시간이 걸렸죠. 학생들은 대부분 잠을 자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긴 비행에 대한 피로감이 더 컸을 겁니다. 착륙 직전 창밖으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오웬 박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공항이 왜 이렇게 커?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터미널 건물이 활주로 옆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느끼는 낯선 감각이었을 겁니다. 예상과 다르다는 감각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자동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얼굴 인식 카메라가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3초였습니다. 리암 하워드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벌써 끝났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 보통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줄을 서고 기다리고 심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반복되죠. 그런데 인천공항의 자동 심사 게이트는 그 모든 과정을 3초로 압축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수암을 찾는 곳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짐들이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와 있었던 겁니다. 노아 윌슨이 자기 가방을 발견하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보다 짐이 먼저 나왔다고. 클로이 베넷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30분은 기다리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항에서 수화물 수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달랐습니다. 승객이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시간에 맞춰 짐이 이미 나와 있었죠. 학생들의 표정에서 조롱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을 더 둘러봤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존, 무료 충전 스테이션. 안내 로봇이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멈췄습니다. 800mbps. 클로이가 화면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말이 돼? 오웬이 자기 폰으로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공항 와이파이가 웬만한 가정용 인터넷보다 빠른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항 중앙 전광판 앞을 지나쳤습니다. 커다란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입국자 수 24만 3천 명. 리암이 멈춰서서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잠깐. 하루에 24만 명?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항 안은 조용했습니다.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줄이 엉키거나 안내방송이 반복되거나 하는 혼잡함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24만 명이 오가는 공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고 어디서도 불필요한 마찰이 없었습니다.
노아 윌슨이 천천히 공항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 맞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반응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가 자신들이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수년간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곳입니다. 단순히 크고 화려한 공항이 아닙니다. 동선 설계, 시스템 효율, 서비스 수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곳이죠. 그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 노아의 확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학생들은 피로한 표정으로 플랫폼에 섰습니다. 14시간 비행의 피곤함이 몸에 쌓여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몇몇 학생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리암 하워드가 열차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지하철 맞아? 깨끗한 좌석, 넓은 통로, 흔들림이 거의 없는 조용한 승차감. 리암은 잠깐 뭔가를 비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론토 지하철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이 답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학생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정돈되어 있었고 거리는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차량들이 차선을 지키며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클로이 베넷이 천천히 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 것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편견은 말로 깨지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만 깨집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로비로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은 게 전부였으니 배가 고플만 했죠. 오웬 박이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픈데. 이 시간에 뭔가 먹을 수 있어요? 캐나다였다면 저도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밤 11시에 음식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북미에서는 그리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둔 터였습니다. 한국, 특히 서울의 밤거리는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안정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일상인 나라죠. 외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밤 산책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오래전부터 자자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가보죠. 한국은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리암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밤 11시예요? 네, 밤 11시예요.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아 윌슨은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다들 솔직히 배가 고팠던 겁니다. 거리로 나온 순간 학생들이 멈췄습니다. 밝았습니다. 상가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라는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이어폰을 꽂고 혼자 조깅을 하며 지나쳐갔습니다. 가볍고 여유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리암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저 사람 혼자 뛰고 있는데? 소피아 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위험하지 않아? 노아 윌슨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밤 10시잖아.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밤 10시에 혼자 조깅을 하는 여성.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장면인지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안이 무너진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골목을 돌아가다 작은 식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24시 해장국.
학생들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장님이 메뉴판을 건네주셨습니다. 클로이가 메뉴판을 펼치다가 멈췄습니다. 외국인 메뉴가 있네. 한국어 아래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 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언어로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웬 박이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이거 읽을 수 있겠는데.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리암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한 입 떠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오웬이 바로 따라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그때 사장님이 조용히 작은 접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한국에선 손님 오면 이렇게 해요. 소피아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사장님이 김치전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밥 많이 먹이는 게 인사거든요. 멀리서 왔으니까 잘 먹고 가야죠. 한국에 온 거 환영해요. 학생들이 조용히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에 왔으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말없이 김치전을 집어먹었습니다. 뜨겁고 바삭했습니다. 오웬이 2번째 조각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무도 더 이상 어색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따뜻하게. 배를 채우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노아가 거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사람들은 평온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 이상해.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왜? 노아가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낙후된 거리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회의실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이 도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에 2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공항에서 느꼈던 충격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시스템의 놀라움이었다면 이 골목 식당의 사장님은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그 차이가 학생들의 마음 어딘가를 더 깊이 흔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은 전날 밤과 달랐습니다. 피곤함보다 호기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골목 식당에서 경험한 것들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일정 중 하나였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리암 하워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학교 건물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리로 마감된 현대적인 외관, 깔끔하게 정돈된 복도, 교실마다 설치된 대형 스마트보드. 리암이 복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여기 학교 맞아? 오웬 박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낫겠는데?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학교는 외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그것을 직접 알게 될 터였습니다.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Hello, welcome to Korea. 클로이 베넷이 옆에 있던 소피아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잠깐. 영어 발음 좋은데.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창함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외운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그 학생이 현우 김이었습니다.
노아 윌슨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노아야. 학교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해? 현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동아리에 있어요. 리암이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인공지능?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예요. 노아가 바로 물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류하는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카메라로 쓰레기를 찍으면 종류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재활용 방법을 안내해주는 방식이에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암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을? 현우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저는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아박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에 또렷한 눈빛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도시 교통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했어요. 클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을? 고등학생이?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다 같이 해요. 서울 시내 주요 구간의 시간대별 교통량 데이터를 수집해서 혼잡 구간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캐나다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경쟁심이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자신들이 이 또래 학생들을 얕잡아 봤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표정이었습니다. 클로이가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렵지 않아? 지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렵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사실 저희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는 말이 교실 안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노아가 현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현우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세요. 학생들이 조용히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먹을 것도 없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우가 잠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는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학교 가는 대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못 이룬 걸 너희가 이뤄라. 우리가 못 배운 만큼 너희가 더 배워라. 우리가 가난했던 이 나라를 너희 손으로 세계에 세워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소피아 리가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노아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를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가난과 절박함이 손자 세대의 책상 앞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간절함. 그것이 이 학생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리암이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네 진짜 수준 높은데?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노아가 교문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시스템의 충격, 골목 식당에서 느꼈던 사람의 온기, 그리고 오늘 교실에서 마주한 또래 학생들의 수준.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에 세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번 균열은 이전보다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리암 하워드가 목을 감싸 쥐며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14시간 비행의 피로가 하루 만에 털릴 일이 없었죠. 리암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좀 이상한데. 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리암의 이마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미열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상이었지만 해외에서 아픈 채로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가보죠. 그 말에 노아 윌슨이 살짝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 병원이요? 네. 한국 병원이요. 학생들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소피아 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어가 될까요? 저는 사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도심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영어 서비스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으니까요.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로비가 밝고 넓었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안내 화면이 여러 언어로 번갈아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베넷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깨끗해?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노아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외국인인데요. 진료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자연스러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영어로 진료 가능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리암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짜 영어가 돼. 대기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불렸고 리암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네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리암이 목을 가리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목 안을 들여다보고 청진기를 대고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이 조금 부었네요. 감기 초기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진료비는 2만 원입니다. 노아가 지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약은요? 약은 옆 약국에서 처방전 내시면 됩니다. 처방전을 들고 병원 바로 옆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들고 잠시 후 약 봉투를 건네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루 2번 식후에 드세요. 약 봉투 안에 영어 복용 안내문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오웬 박이 그것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어로 써있네. 약값은 15,000원이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도 35,000원 남짓. 우리 돈으로 치면 3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리암이 지갑을 넣으며 멍하니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야?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족 주치에 예약하려면 몇 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노아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예약도 없이 왔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암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약 봉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한테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답은 손에 들린 약 봉투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노아가 병원 건물을 한번 돌아보고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잘 돌아가고 있어.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병원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같은 친절이 주어진다는 것, 그 사실이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에 네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녁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서울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학생들이 일제히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빌딩이 불빛을 켜고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로 위로 차량들이 질서 있게 흘러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리암 하워드가 유리창에 이마를 바짝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 규모 봐.
오웬 박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강 너머에도 빌딩 있어. 한강이었습니다. 강 이쪽과 저쪽이 모두 빼곡한 도시였습니다. 클로이 베넷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다 못 담겠다. 저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몇 번을 와도 서울의 야경은 볼 때마다 다른 감각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학생들의 눈을 통해 다시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바라보던 노아 윌슨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에단 선생님. 네. 노아가 도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어요? 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노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리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교실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빠른 공항도 깨끗한 병원도 몰랐던 사람들처럼 학생들은 이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도로도 공장도 먹을 것조차 부족했던 나라였죠. 소피아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가요? 네. 바로 이 도시가요. 학생들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아름다운 야경이었던 것이 갑자기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클로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70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단 몇 세대 만에 세계 산업 강국이 된 겁니다. 오웬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난기 많던 오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리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눈썹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켜켜이 쌓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미 그 이야기의 조각들을 이번 여행에서 하나씩 만났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의 말, 현우의 할아버지 이야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학생들이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피아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노아가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전망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창밖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으로 켜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학생들의 세계관이 5번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균열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서울 시내의 한 첨단 산업 전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젯밤 전망대에서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문구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움직인다. 리암 하워드가 입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기술 전시관인가 보네. 학생들은 큰 기대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시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 위로 수많은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공급망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가전제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선들의 출발점에 표시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에단 카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 그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리암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잠깐.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야? 클로이 베넷이 전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이게 맞아요? 화면 속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분석적인 클로이가 2번씩 확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대형 화면 속에서 수많은 전기차들이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기술의 중심에 표시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소피아 리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요? 노아 윌슨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인정하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제품을 씁니다.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도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웬 박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몰랐네. 세 번째 전시관이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리암이 차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디자인 꽤 멋진데. 클로이가 안내 패널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세계 판매 순위 몇 위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상위권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렴한 차를 만드는 나라로 불렸던 곳이. 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엄 브랜드랑 경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전시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구경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맞추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의 질서, 병원의 시스템, 학교의 학생들, 골목식당 사장님의 말, 현우의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전시관. 노아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잠깐.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리암이 노아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노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우연이 아니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항도 병원도 학교도 전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만든 거야.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를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 클로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암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웬도 소피아도.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학생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스스로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는 길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의 무관심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학생들에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습니다. 리암 하워드가 유리창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노아 윌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왜 가냐고 했죠? 배울 게 있겠냐고. 클로이 베넷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낫지 않냐고도 했고. 오웬 박이 뒷목을 긁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우리보다 아래로 봤어요. 그 말이 전망대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행을 계획할 때 저 역시 한국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편견을 탓하기 전에 저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한국에 보내냐고 하셨을 때 저도 사실 동의했어요. 위험한 나라 아니냐고. 배울 게 있겠냐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소피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클로이가 차분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어. 입국 심사가 3초였잖아.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리암이 말했습니다. 병원도 그랬어. 예약도 없이 갔는데 1시간도 안 걸렸잖아. 외국인한테도. 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현우 만났을 때가 제일 충격이었어. 학생들이 노아를 바라봤습니다. 걔가 만든 프로그램 들었을 때 솔직히 부끄러웠어. 우리가 그 나이 또래를 얕봤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진지하게 살고 있더라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계속했습니다. 현우가 할아버지 이야기했잖아. 가난해서 공부 못했던 세대.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를 일으켰다고. 그 말 듣고 나서 이 도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클로이가 덧붙였습니다. 국밥집 사장님도 그랬어. 손님이 오면 배부르게 먹이는 게 인사라고 했잖아. 그냥 친절한 게 아니었어. 뭔가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 리암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썼던 것 같아. 우리가 사는 나라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한 건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야. 사람들 때문이야.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를 남기려 했던 사람들. 그 마음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진짜 선진국이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암이 물었습니다. 뭐해? 부모님께 문자 보내려고. 노아가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다음에는 가족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노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로 돌아온 노아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땠어? 노아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나라였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캐나다가 최고지? 노아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에요. 저는 이 여행을 마치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이 나라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며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압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는지를. 우리는 한국을 가르치러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것을 배운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